잠깐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소설가 구보시 1일은 이제 1900년대 초반이죠. 일제강점기 때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설이 그냥 문장으로 쭉 쓰는 건데 갑자기 얼마 있다 하고 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마치 첫 문장을 뭐처럼 쓰는 거, 소설의 소제목처럼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방법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요 현재형 서술입니다. 현재형 서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걷기로 한다,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소설은요 현재형으로 쓰지 않고 뭐로 씁니까? 과거형으로 쓰죠. 그래서 인물이 어딜 갔어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가 어디에 갔다,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서술하면은 어떤 느낌을 줄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현장감이라든지 생동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장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떤 형태의 소설이라고 했어? 인물이 쭉 걸어가면서 펼쳐지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소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로형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로형 소설은요 인물이 자꾸 어딘가를 막 이동하고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게끔 훨씬 더 현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현재형 서술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주인공 나조나 구보시, 이 구보시의 무기력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저 어떤 장면을 만나게 됐다고 했죠. 그게 스쳐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그가 춘향전을 읽고 있던 걸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친척집에 갔다 와가지고 구보는 자기도 뭘 보고 싶다고 생각하냐면 얘기책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구보씨도 소설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설가로서 이야기가 있는 책이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나 집안에서는 그걸 금했대요. 왜 금했느냐? 그냥 집안에서는 뭘 하기로 원했냐면 그냥 이제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기로 원했어요. 근데 이제 소설가로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집안에서 못하게 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보는 남몰래 안전자기한테 문의해가지고 새 책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책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월세나 뭐 이런 것들을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독형 서점처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주면은 내가 꾸준하게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 책이라고 하는데, 자, 새 책집에는 어떤 책이든 있다는 것과 일전이면 능히 한 권을 내세울 수 있음을 말하고, 그러나 꾸중을 들어. 왜 꾸중을 들어? 이제 책 보지 말라고. 그리고 다음에 재밌기는 춘향전이 제일 재밌지 라고 생각하는 그의 혼잣말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군의 동정과 한 개의 주발뚜껑, 그리고 그것들이 17년 전에 그것들이 뒤에 온, 그리고 또 올 온갖 것의 근원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년 전에 그것들은 다 뭐냐면 책들을 말합니다. 요거 종종 물어봐요. 문장이 특이하니까. 17년 전에 그것들 책이야. 나는 어릴 때 뭐 했어? 밤새워가면서 책 읽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밤새워가면서 읽었던 책이 지금 날 뭐 하게 만든 거야? 쇠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신경 쇠약, 체력 쇠약, 몸 쇠약, 난 쇠약한 존재고, 저기 지나가는 장녀는 뭐야? 건장하고 이런 모습이고. 자, 자, 그래서 자기 전에 읽던 얘기책들, 밤을 새워 읽던 소설책들, 구보의 건강은요 그의 소년시대에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다. 그러니까 책이 그의 건강을 뭐하게 만들었다? 손상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봐봐봐. 우리 일반적으로 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우리에게 뭔가 지식을 전달해주고 감동을 전달해주는 무언가 정신적인 걸 전달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정신적인 걸 전달해주는 게 마치 뭐가 된다고? 우리의 건강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기력한 지식이 내 생각인 거지. 그렇죠? 자, 다음.
그러면서 변비, 요입, 인사 등등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부부가 겪고 있었던 이제 건강 이상 증세나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등등등 그러한 것은 어떻든 보잘것없는 아니 살풍경 그 살풍경하고 또 어수선한 태평통 요거는 지역 이름이에요. 자 부부의 마음을 어떻게 한답니다. 그는 저 불결한 보물상들을 어떻게 이 거리에서 쫓아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 보물상들을 보면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득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반자의 무늬가 눈에 시끄럽다고 양지로 반자를 발라버렸던 서해라고 돼 있습니다. 발라버렸던까지 괄호하고요. 이게 지금 서해를 수식하고 있단 말이야. 이 발라버렸더니 서해를 수식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서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썼던 서해도 아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러한 이야기를 썼던 서해의 생각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생각이 뭐한 거야? 비슷한 거야. 그래서 아마 나도 신경쇠약이 있으니 그도 신경쇠약이 있을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 모를 웃음을 입가에 띄워 보였답니다. 서해의 너털 웃음 그것도 생각해보면 공허한 정막한 음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시 뭐였을 것이다? 신경쇠약이었을 것이다. 왜? 나랑 하는 생각이 비슷하니까. 자 다음 부모는 고인에게서 이 고인이 누군데? 서해야 서해. 에게서 받은 홍영 이건 이제 책이에요. 소설. 이제도록 한 페이지도 들춰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딱 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이 줬던 책을 이때까지 안 읽고 있었네. 그가 읽지 않은 것은 오직 서해의 작품뿐만이 아니래요. 뭐 하고 있었다고? 독서를 게을리하고 있었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습이야?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왜 그런데? 이 사람 소설가야. 소설가는 책을 읽어야지. 책 안 읽고 3년을 보냈다잖아.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로 3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언젠가 부모는 지식의 고갈을 느끼고 악연하였대요. 자, 갑자기 한 젊은이가 부모의 시야에서 들어왔는데 이 젊은이가 누구였어? 자신의 옛 친구였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연히 이제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곳에서 걸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혼자서 고민합니다. 뭘 고민하는데? 이때까지 보통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구를 길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혼자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씨 말을 걸까 말까? 혼자 고민하죠. 자, 그래서 계속 망설였어요. 부모가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저 친구를 봤더니 저 친구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내가 자기를 알아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 싶었대요. 그러나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 지나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도착하여 부부는 용기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는 체를 했던 거야. 그래서 아는 체를 하면서 이거 얼마만이야 유군이라고 했더니 걔가 얼굴을 붉히면서 뭐 하는 거야? 나랑 몇 마디 안 하고 그냥 헤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이러면서 보내지. 맞죠? 자, 그래서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그 서운한 감정을 맛보며 자, 그래도 또 무슨 말이든 하고 싶다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부모는요 친구와 소통하고 싶음입니다. 근데 친구는 그냥 가고 싶음.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부모는 누군가와도 좀 소통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단절감을 느끼니까. 그런데 친구는 그만 실례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부모의 앞을 떠나서 저 갈 길을 그냥 가버린대요. 부모는 잠깐 그곳에 서 있다가 자식 고개를 숙여서 걸으며 울 것 같은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서운함과 우울감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소통하고 싶었거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 초등학교 친구가 여기서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친구는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따져서 친구가 맺어지는 거야? 그거 아니지. 맞죠? 보통 초등학생 때는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친구를 맺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친구 관계를 맺지 않았던 그 사람이 길에서 봤으니 아는 척하고 소통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런데 친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서운한 감정이랑 그 다음에 우울한 감정이 동시에 이제 밀려오는 겁니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좀 느끼고 싶었는데
자, 다음.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서 부부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대요. 그러나 그곳에는 불이 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거리고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이 모양이 매겁답니다. 힘없이 지게꾼들이 있었나봐. 부부는 고독을 느끼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자 봐봐봐, 고독을 느끼면서 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뭐 하고 싶어? 고독을 해소하고 싶어. 그래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눈앞에 경성역을 본대요.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거랍니다. 자,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감정이 있을 거래요. 자, 잘 보세요.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항구는요, 어떤 곳입니까?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야. 그리고 도시의 소설가는 누구를 반겨야 돼? 낯설게 오는 사람을 반겨야 돼. 왜? 이때까지 한 번도 살면서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글을 쓸 때 훨씬 더 풍부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도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단 말이야, 글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름지기 도회의 항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랑 친하게가 좀 많이 만나려면 항구랑 항상 친하게 지내야 돼. 근데 나는 항구에 되게 오랜만에 간 거야.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대요. 다만 부부는 고독을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래요. 그러니까 고독을 좀 피하고 싶은, 해소하고 싶은 그 감정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로 들어갔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기차 대합실이죠. 여기는 뭔가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구보는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소통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왜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여기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 대합실은. 맞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갔지만 오히려 뭐야? 인간적인 감정은 더 느낄 수 없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부부가 한 옆에 끼어 있을 수도 없겠으니 사람들을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 누구에서도,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냉혹한 사회, 냉정한 사회죠. 차가운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의 사무에 바빴고 자기네들 할 일을 하는데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들의 사무에 바빴다는 게 바로 뭐야? 요겁니다. 기차 타는 일. 그러니까 기차 대합실은요, 자기가 타려고 하는 기차에만 관심이 있지 그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여기 공간에는. 자,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에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뭐냐면 그냥 사소한 거야. 그러니까 사소한 것조차 부탁을 서로 막 주고받는 게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뭘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당시 어떤 냉정한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사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서로 돕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각자 일에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관심한 거야. 이런 것들이 딱 언제의 모습이야? 근대 도시의 모습이죠. 근대 도시의 모습. 인간성을 상실한. 자, 그래서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거기에 딱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딱 하고 또 불쌍했다, 가여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남을 결코 믿지 않는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인간성을 상실한 정도로 말을 바꿔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불쌍한데 뭐가 불쌍한 거야? 인간 본연의 감정, 따뜻한 감정을 상실한 사람들이 불쌍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부가.
자, 그래서 구보는 한 구석에 서서 그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답니다. 그는 누구 집에 드나들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서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대요.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이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 그 노파의 얼굴이겠다, 그렇죠? 노파의 얼굴이야. 자,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겉모습을 보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 추측이란 가정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이 문장에. 자, 겉모습을 보고 추측하는 건데 그 추측 내용이 뭔데? 좀 그러니까 그 노파의 가요 모습인 거야. 그러면 왜 가요인데?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다행인 일에도 얼굴이 펴질 데가 없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그의 딸이 막 봉양을 해줘도 이 노파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보이는 그런 정도의 표정을 노파가 짓고 기차 대합실에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구보가 본 거예요. 그래서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뭐야? 추측입니다. 추측. 자기 혼자 상상하는 거야. 노파가 있고 그 노파 옆에 어떤 신사가 앉아 있어. 그 신사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왠지 백화점을 경영할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럼 돈 많은 사람이겠다, 그렇죠? 그의 정보에는 마땅히 주단 토목도 있고 일용자파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춰 있을 거다. 그는 이제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럽게 차에 오를 거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와 노파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봐봐, 나는 노파를 업신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업신여기고 있어? 시골 신사를 업신여기고 있어. 맞죠? 근데 시골 신사는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야? 후보가 보기에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시골 신사를 오히려 더 멀리하는 겁니다. 왜? 나랑 거리가 멀잖아, 이 사람은. 근데 노파는 뭐야? 그 어떤 일에도 행복해 보이지 않을 만한 어떤 우울감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거야. 자, 그래서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은 어떨 것 같아? 되게 오만할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관찰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야? 저 시골 신사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자, 다음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이를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대요.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럽게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얼굴에 뭐가 있는 거야? 부종이 있는 걸 보인 거야. 그래서 그 부종을 보면서 자기 뭘 생각하는 거야? 자신의 병을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논리적인 개연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이 얼굴에 있는 나 있는 걸 보고 내 건강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 건강이 뭔데? 만성 위확장이지. 자,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됐대요. 자, 그러니까 구보는 매점 옆에까지 가가지고도 뭘 봤대요? 병자를 봤답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의 광범한 팽룡, 그 다음에 돌출한 안구, 또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한 파쇄도 시경.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갑상선 항진증. 자,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좀 불결한 느낌을 받아.
생긴 모습으로만 보면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왜? 모습이 막 목이 띵띵 부어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혹시 전염병인가? 이러면서 옆에 안 가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가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결국은 뭐 어떤 모습인 거야? 이 갑상선의 항진증 병 걸린 사람의 어떤 이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복숭아가 굴러왔는데 와가지고 주워가면 될 거를 이 병난 사람 앞에 떨어지니까 괜히 병 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가버리는 거야. 왜냐면 지금이야 사실은 그렇게 있어도 이게 옮지 않는 병이라는 걸 확신하고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요 조금이라도 병을 알아보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병이 나한테 올라올까봐 옆으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들을 구보씨가 다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자,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스고 린넨느 스멜이 양복을 입은 사내에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양복을 입은 사내로부터 뭘 느꼈느냐? 감시당하는 느낌과 불신과 의심을 느끼고 불편해가지고 피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보씨가 이렇게 있어. 근데 지도 사람들 막 쳐다보고 있잖아. 관찰하고. 그런데 저기 저 문 쪽에 어떤 캡 쓰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양복 입고.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막 관찰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구보씨가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막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그때 당시의 사회 외에 좀 불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헌병순사가 몰래 이제 변장하고 막 감시하고 찾아다니고 그때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구보가 뭘 느껴? 불쾌감을 느낀 거야. 비인간성을 느낀 거죠. 일본인의 가능성이 높겠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해? 거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결국은 집에 돌아와가지고 뭐 한다?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봐봐봐.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했으니 여기서 소설 쓰는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거는 이제 구보씨가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바뀌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성을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내가 좋은 소설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은 건 소설 쓰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없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때 동안 책도 안 읽고 있었거든. 그런데 경성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지금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을 쭉 봤단 말이야. 병 걸려가지고 옆에 안 오는 사람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이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감시 쫙 하고 있어가지고 이 기차 대합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시받고 있는 존재들인 거야. 맞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가난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가지고 그것을 담은 좋은 소설을 쓰겠다 라고 하는 것. 이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에서 좀 더 뭘로 바뀌는 거야? 능동적인 지식인의 모습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것 같다 정도의 생각만 하고 소설이 끝납니다. 알겠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요. 생각만 하고 끝나. 알겠죠? 그런데 여기 위에까지는 전부 뭐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생각만. 그렇죠?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불행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드러나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5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구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산책자로서의 구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봐봐.
경성을 한 바퀴 돌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한 바퀴 그 경성을 쭉 돌면서 경성들을 관찰했던 그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산책자의 모습이겠지. 그럼 산책자로서 이 저기 뭐냐 경성의 모습을 봤을 거고, 그거는 마치 뭐야 그냥 관찰자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있어? 구보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지. 구보의 시선으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관찰자로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대학 노트에 기록하려고 이 펼친단 말이야. 맞죠? 이 노트에 기록하려고 펼치는 모습은 뭔데? 소설가로서의 모습이거든. 자, 그 다음 옛동무에게 말을 걸기는 좀 망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양복 입은 사내를 보면서 불쾌감을 느끼고 떠나버립니다. 맞죠? 뭘 안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뭐야? 굉장히 소심하고 무기력한 모습. 그래서 결론은 뭔데? 당시의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않고 관찰자로서만 계속 보고 느끼고 있는 거야. 자, 다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태소설이라고 하거든. 이 세태소설 할 때 세태가 뭐냐면요, 어떤 그 작품이 나오던 당시의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소설들을 우리가 세태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온정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서로 소통 안 해. 내가 친구한테 얘기하려고 했더니 친구는 아 이러면서 그냥 가버려. 대합실에 갔더니 대합실에서 노파는 굉장히 불행한 얼굴로 앉아있어. 그리고 그 옆에 되게 돈 많은 보이는 이제 그 어떤 노신사가 있었는데, 그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이 그 할머니를 한 칸 띄우고 앉는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이게 차별되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전염병, 전염병이 아니지, 갑상선에 병을 앓고 있어서 여기에 부어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피한단 말이야. 스르스르 전염병 걸린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반하려고 하는 사람도 전혀 없는 거. 다 각자 자기 일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당시 어떤 삭막하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이면서 동시에 일제강점기이면서, 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게 우리 근대 사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양복 입은 사내는 뭐야? 사람들 관시하고 관찰하는 순사, 일본 일제겠다. 일제 맞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떤 삭막한 어떤 사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봐 보세요. 내용과 형식이 좀 특이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특이한 형식이 뭘로 연결이 되느냐, 이건 근데 아까 좀 여러 번 얘기했던 거라 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읽어만 보면 되고, 내용이 다 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신의 꿈. 이것도 좀 봅시다. 조신의 꿈. 만약에 하면 같이 할 수도 있겠다. 자, 한번 봅시다. 요거는요, 설화라서 어디에 수록되어 있냐면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훈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승려야, 승려. 왜? 삼국유사니까 대체로 어떤 내용이 많이 남겨있냐면 신라 얘기가 좀 많이 남겨있습니다. 삼국유사는 물론 이제 고려시대 때 써졌지만, 승려 조신은요, 세달사의 장원을 받아서 관리하다가, 세달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조신이 세달사의 장원을 맡아서 거기를 좀 관리하고 있었답니다. 자, 필수 김흔의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조신은 그녀에게 배필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다가 잠이 듭니다. 자, 그래서 꿈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인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승려 조신이 그녀를 사랑했는데 그녀는 딴 사람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깐 전화 갑시다. 효주야, 효주야, 저희 구구씨 소설 읽어본 거 숙제였는데 읽었니? 그 영상 보내줄 테니까 나중에 읽고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친구들. 페이지는 107페이지. 그래서 계약하면 안 늦지?
자, 107페이지 여기 지금 신라시대 설화입니다. 볼게요.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학습활동이 지금 이 단원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 그 다음에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승려인 조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스님이야. 이 스님이 어떤 절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태수 김훈의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승려가 김훈의 딸을 사랑하고요. 근데 이 승려가 그녀에게 배필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 말고 딴 사람이랑 결혼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슬퍼하다가 잠에 들게 됩니다. 자, 꿈속에서 그녀와 부부가 되어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차입니다. 이혼하자는 얘기를 들어요. 이후 꿈을 깹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 세속적 욕망의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 욕망은 승려 조신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으이씨. 김훈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겠죠. 이 세속적인 거야. 그녀의 딸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자,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헛되다는 거야. 꿈속에서. 왜? 결국은 헤어졌잖아. 맞죠? 자, 그래서 헛됨을 깨닫고 정토사라고 하는 절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를 뭐 하느냐?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기 지금 부분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꿈을 깨고 나서 헛된 걸,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이 헛되다는 걸 깨닫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젊은 날의 고운 웃음은 풀 위에 이슬같이 사라지고요. 지초와 난초같이 향기롭던 약속은 바람에 휘날리는 버들개지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의 고운 웃음은 다 어떻게 됐어? 사라지고 사라졌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정으로서 덧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덧없음이라고 하는 감정을 한자로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 그래서 감정을 붙여가지고 무상감이라고 하죠. 무상감. 근데 무상감이라는 말 문학하면서 문제 풀면서 좀 꽤 들어봤을걸요? 근데 무상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저기 수능할 때도 도움이 될 거야. 상은요, 항상 상자고요. 주연아, 혹시 내가 이거 무상감에 대해서 전에 설명한 적 있니? 있었어? 끄덕끄덕 그래. 오케이. 소리가 안 들려서. 자, 이거 무는 없을 무자죠. 자, 그래서 무상감이라고 하는 게 맨날 없다 이 뜻이 아니라고 했죠.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에브리데이도 있지만 뭐 에브리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에브리타임도 있고 다 쓰일 수 있는 말이야. 항상 상자가.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에브리타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있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항상을 영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그때 느끼는 덧없음, 그때 느끼는 허탈감, 허망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상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젊은 날의 고운 웃음은 젊은 날에 굉장히 뭐 누구든 다 아름답잖아. 나도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을 거고 난 이제 안 젊으니까. 여러분들 좀 있으면 젊어질 거 아니야. 지금은 아직 어린 거고. 그럼 나중에 젊어지면 가장 인생의 꽃다운 시기가 있겠지. 근데 그 꽃다운 시기에는 아주 꽃다움을 막 발산할 수 있지만 늙어서까지 그게 남아있지는 않는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꽃다운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무상감, 허탈감 그런 것들을 느낀 거죠. 당신은 내가 있어 괴롭고 나는 당신 때문에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서로 그냥 좋았어. 아름다움으로. 자, 그런데 당신은 이제 내가 있어서 뭐 한 존재? 괴로운 존재. 나는 당신 때문에 걱정하는 존재. 찬찬히 생각해보니 지난날의 즐거움, 젊은 날의 즐거움이었겠죠. 바로 지난날의 즐거움이 지금의 뭘 만들었다는 거야? 근심과 걱정을 만들었다는 거야. 옛날에 다 행복이었거든. 근데 사실은 이게 전부 뭐였다는 거야? 이 세속적 욕망이었다는 거야.
잘 적으세요. 세속적 욕망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다 뭘로 바뀌는 거야? 근심과 걱정으로 바뀌는 거야. 당신과 내가 어찌 이 지경이 이르렀습니까? 여러 마리 새가 같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때문인 거야? 이 두 사람이 힘든 거는 가난 때문인 거야. 꿈속에서. 차라리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마주보며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계속 가난하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갈라섭시다. 그러면 뭐야? 둘 중에 한 명만 죽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달면 삼키고 쓸면 뱉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가고 멈추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 운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헤어지고 만나는 것은 뭐라고 돼 있어? 운수소관이라 라고 해서 지금 뭐에 달려있다? 운수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운수.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은 전부 운수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럼 이게 전부 뭐야? 운명론적인 거죠. 운명론적은 항상 뭐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체념하고. 그러니 우리 뭐 하자? 헤어집시다. 자, 이게 지금 아내의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랬더니 조신이 그 말을 듣고 뭐 하고 있어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아이 둘씩 나누어 맞고 헤어지려고 할 때 그녀가 말했답니다. 저는 고향 땅으로 갈까 합니다.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뭐야? 아주 멀리 헤어지자 이 말이죠. 자, 막 헤어져서 길을 나서려는 차에 뭐 한 거야 지금? 꿈에서 깼답니다. 꿈에서 몇 년을 겪었어? 40년을 겪었어. 그래서 꿈 깼더니 이때 등불은 가물가물 꺼져가고 동이 터 오르려고 했답니다. 그래 이제 아침 된 거야.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세월을 지금 나는 하룻밤에 꿈으로 꾼 거야. 아침이 밝아 자신을 살펴보니 수영과 원이가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답니다. 망연자실하여 세상에 뜻이 없어지고 사는 것이 싫어져서 마치 한평생의 괴로움을 다 겪어난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마치 뭐도 없어져 버려 탐욕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 욕망이겠죠. 전부 사라져 버렸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게 욕망, 욕구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욕망, 욕구는 굉장히 아래, 그러니까 천한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욕망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더 이상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존재가 되었다는 건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달관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달관. 초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좀 나와 있고요. 자, 특징 좀 살펴보면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화와 내화로 나눠지는 거. 외화는 현실이겠지. 내화는 뭘까요? 꿈속이겠죠. 자, 그래서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모든 것들에 초월해서 달관해서 이제 이 진정한 도를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이 불교적인 교훈입니다. 실제로 삼국유사를 스님이 썼다, 그쵸? 일현 스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죠. 인생 무상. 무상이 뭐라고? 허망함, 허탈함, 영원하지 않은. 우리는 다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목숨도 변해 살다 보면 죽고, 맞죠?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소설 파트 끝났고요. 찬성과 위반은 아마 안 하겠죠 여러분들? 오씨 뭐야. 노창성과 위반은 넘어갈 거고요. 3단원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스노우맨 했었지? 그렇죠? 그러면 3단원 넘어갑시다. 주몽신화 볼게요. 이거 좀 중요하다. 주몽신화 이거 진짜 무조건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간대 할지 기말대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건국신화 중에 대표적인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군신화고요. 하나는 주몽신화야. 둘 중에 하나만 배우거나 둘 다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야. 안 배우는 경우는 수는 없어. 자, 그래서 주몽신화 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건국신화입니다. 자, 건국은 나라를 건설하는 거야. 자, 그러면 건국신화는 우리나라 건국신화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공통이야. 전 세계에 다 건국신화인데 혹시 되게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이 나라 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전혀 없을걸? 그 어떤 신화를 봐도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라 세운 그 건국한 사람들은 전부 어디서 태어났어? 아래서 태어났지. 그렇죠? 그래서 신비한 출생,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신화를 믿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뭐가 생길까요? 이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생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건국신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또는 초월적인 존재가 이 나라를 세웠다 라고 하는 어떤 건국의 어떤 정당성, 전통성, 그 다음에 뭐 신비함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몽신화는 특이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영웅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보통 건국신화는요 여러분들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영웅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만 있으면 될까요? 신비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신성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신성하게 태어난 걸 떠나서 뭐가 있냐면요, 이 주몽이 어려움을 헤치고 영웅이 되는 그 과정이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찾아봐도 이런 게 좀 잘 없어. 물론 있긴 하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주몽신화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포인트고요. 자, 이 영웅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주몽신화가 바로 뭐냐면 대부분의 고전 영웅 소설의 모티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웅 일대기적 구성을 최초로 가졌던 이야기가 바로 주몽신화야. 주몽신화 어디서 쓰였는데? 아까 얘기했던 저기 삼국유사에 실려있던 거였죠. 맞죠? 자, 그래서 요게 특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영웅 일대기적 구성은 조금 이따가 구조를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 내용부터 봅시다. 일단 잘 보세요. 그 고구려를 세운 게 주몽이잖아. 이거 다 알죠? 맞죠? 고구려를 세운 게 주몽인데 실제로 주몽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시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이 부여 사람입니다. 근데 이 큰 부여가 있었고 이 큰 부여 중에서도 이제 이 헤브루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떼져 나와가지고 동쪽 부여라고 하는 동부여라고 하는 이 무리 국가 비슷한 걸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부여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동부여에서 도망쳐가지고 나라를 만든 게 고구려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여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부여 왕이었던 이 헤브루가 아들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야? 금화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화왕이 꿈에 하느님이 나와요. 천재는 하느님이죠. 하늘의 황제죠. 하늘의 황제. 한자리 내려가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하느님이겠지. 하느님의 말에 따라서 도읍지를 옮겼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동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동부여야. 도읍지를 동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동부여로 옮겼는데 그러면 원래 있었던 도읍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부여의 도읍지. 거기에 누가 내려왔냐면 해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이죠. 신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해모수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느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고귀한 혈통이죠. 고귀한 혈통. 자,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여가 있었고 이 부여는 동부여로 이사해가지고 거기다 도읍지를 얻었어. 그러니까 원래 도읍지가 비었단 말이야. 여기에 지금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하백의 세 딸인
유화, 헌화, 위화를 보고 왕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으려고 했냐면요. 궁전을 딱 지어놔요. 화려하게. 그러니까 이 하백은요 강의 신인가요? 적어주세요. 물의 신이야, 물의 신. 하백은 물의 신, 천재는 뭐야? 하늘의 신.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과 강의 딸이 만난 겁니다. 자, 그래서 해무수가 이 세 명을 보고 왕비를 삼으려고 했는데 이제 궁전을 딱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야, 딸들이. 그러고는 이 궁전문을 막 닫으려고 해요. 닫으려고 할 때 둘째 딸이랑 셋째 딸은 후다다닥 도망을 나왔어요. 근데 첫째 딸은 미처 못 나온 거야. 그래서 그 궁전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그런 거 있었죠? 그냥 남자랑 여자랑 7세만 넘어도 눈 마주치면 뭐 해야 돼? 결혼해야지 뭐. 근데 같은 공간에 있어버렸네. 무조건 결혼해야지. 그냥 납치죠, 거의 따지고 보면. 맞죠? 자, 그래서 거의 뭐 납치당하다시피 뭐 하는 거야? 강제로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근데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해? 미처 달아나지 못해서 붙잡히고 말았어요. 해무수는 용거는 이제 용이 끄는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 이 사람이랑 한 방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딸의 부모님한테 찾아가는 거야. 나 이 사람이랑 한 방에 있었는데 결혼 안 시켜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백의 나라에 이르러서 유하와의 혼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강의 씨는 어떻게 할까요? 빠기 치겠지, 내 딸. 맞죠? 근데 심지어 그냥 저 남자한테만 빠기 치는 게 아니고 딸한테도 빠기 치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했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었지. 근데 지금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둘이서 그냥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아니야. 사실 둘이서라기보다는 해무수가 마음먹은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유화와의 혼인을 요청하고요. 그래서 해무수랑 이 강혜신 하백이랑 서로 대결을 펼칩니다. 무슨 대결을 펼치냐면 변신술 대결을 펼쳐요. 누가 더 변신을 잘하냐. 자, 그래서 변신술에서 누가 이기냐? 해무수가 이깁니다. 왜 해무수가 이겨야만 할까요? 하늘의 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의 신이라도 하늘이 더 강하지. 그런 관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를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돼요? 이거를 보면서 그때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해무수가 힘들었어요. 심지어 얘는 신이고 얘는 신의 아들인데. 맞죠? 자, 그래서 변신술에서 패한 하백은요 결국 혼인을 어떻게 하느냐? 허락합니다. 근데 허락했는데 이 해무수가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유화를 냅두고 지 혼자 하늘로 올라갑니다. 결혼해놓고. 그럼 유화는 뭐야? 혼자 남은 거지. 그럼 이제 유화는 또 누구를 만나야 돼? 아무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무시 만나서 뭐 하겠어? 등짝 스매시 맞겠지. 허락도 없이 결혼했는데. 맞죠? 그래서 등짝 스매시를 어떻게 만드냐? 자, 이 하백이요 크게 화가 나가지고 유화의 입을 길게 늘려버립니다. 그러고 어디로 보내냐면 인간 세상으로 보내버려요. 강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면 우발수야.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아가 그 숲속의 우발수에 입이 길게 늘어진 채로 있었던 거야. 그거를 누가 발견하느냐? 금화왕 동부여의 왕이다. 그쵸? 왜냐면 이제 금화왕이 저기 헤브루의 아들인데 지금 이제 금화가 왕이 된 거야. 알겠죠? 왕자가 왕이 됐어요. 이 금화왕이 유화를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금화왕이 숲에서 유화를 발견하고요. 이 천재의 아들, 해무수다. 그쵸? 하느님의 아들의 비, 그러니까 아내, 왕비임을 알고 그녀를 자기 그때 당시에 동부의 수도 거기 데려가가지고 자신이 있는 궁궐이 있고 그 또 다른 별땅 궁궐이 있는데 그 별궁에다가 두었답니다. 그 여자의 품 안에 뭐가 비쳐? 햇빛이 비치더니 갑자기 뭐 해버려? 애를 베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배가 불러왔는데 그 배에서 나온 게 알이고 그 알에서 태어난 게 주몽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누가 임신시킨 거야? 태양이 임신시킨 거거든. 맞죠? 그러면 그때 당시 이걸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신화가 만들어진 거야? 얘를 신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신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신성한 거고요. 이 신성한 것으로부터 주몽이 태어났기 때문에 주몽의 혈통은 어떠한 혈통일까요? 고귀한 혈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햇빛을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천신, 하늘의 신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왜냐면 여기 이 햇빛으로 통해서 임신한 이 안에서 태어난 이 주몽이 나라를 세우잖아. 그리고 이거는 주몽신하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맨날 입이달통을 얘기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신작 4년 개해년 4월에 주몽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거죠. 신비한 출생이야. 자,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배뜨기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누구야? 유화잖아. 유화가 겨드랑이에서 알을 낳았대요. 지금 자, 기이한 출생. 자, 그리고 난생설화. 난생이 뭐냐면요, 나는 알난자입니다. 알난자. 계란에서 태어난다. 계란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알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난생설화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적으세요. 기존 질서를 깨트리. 그리고 이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냥 사람이야? 아니, 비범한 출생이잖아. 그래서 비범함을 통해서 새로운 규칙을 어떻게 만드는데? 건국, 나라 건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신화에는 나라 만든 사람은 다 알에서 나온 거야. 효주야, 알에서 나온 사람 누구 있어? 이런 거 한국사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어렸을 때 전래동화 알에서 태어난 사람 누구 있어? 주연아, 얘기해볼래요? 알에서 태어난 사람 누구 있어? 일단 조몽 빼고. 어릴 때 엄마가 책 읽으라고 했잖아. 책 뭐 했어요? 그래서 누구 있어? 뭐라고? 신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야? 신라를 세운 사람. 아니, 어릴 때 저기 대한민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혹시 뭐 이런 거 노래 안 불렀어? 노래 제목, 그 노래 초반이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익이란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눈물도 많아. 노래 기억이 안 난다. 백제 온조왕 안에서 나온 혁거세 이러잖아. 맞죠? 아, 뭐뭐 세운 동명왕 이러잖아. 동명왕이 주몽이에요. 주몽의 그 고구려식 이름이 동명왕이거든. 동명왕. 동명왕이 주몽이고, 그 다음에 백제 세운 사람이 누구야? 온조도 이제 아래서 태어났다. 맞죠? 그 다음에 아래서 태어난 또 누구 있어? 혁거세.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삼국시대 때 조그마한 나라 하나 더 있었죠. 가야국이라고. 나중에 신라로 편입했는데 이 가야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저 김해 가는 쪽에 저기 뭐냐 무덤 하나 있잖아요. 왕릉 하나 있잖아. 김해 쪽에 수로 왕릉 있죠. 그 김수로 왕이 저기 가야 세운 사람이잖아. 하여튼 자, 그래서 요 삼국시대 때 나라 4개였죠. 신라, 가야, 백제, 고구려. 넷다 어디서 태어나요? 아래서 태어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난생설화가 좀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난생설화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데? 기존 질서를 깨뜨린다. 아래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 뭐야? 이 사람들 다 나라 세웠잖아. 기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낸 비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좀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난생설화는요. 자, 봅시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서 말하되 사람이 새 알을 낳았으니 너무 상스럽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 그러니까 마국간에 가져다 두었으나 말들이 밟지 않았고, 자,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모두 보호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 알이 자라나게끔 막 이제 키워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답니다. 왜? 이거 처음에 이제 요거랑 연결되는 거죠. 항상 해가 얘를 보호해주는 거야. 그 정도로 신성하다 이 말이겠죠. 이에 왕은 알을 그 어미에게 보내서 기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 금화왕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하잖아.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의 왕비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 별당에 뒀는데 냅뒀더니 갑자기 겨드랑이에서 알이 튀어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갖다 버렸는데 아무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다 지켜주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다시 방에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서 뭐 했다? 말을 했답니다. 이게 뭔데 지금? 비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몽의 비범한 능력 몇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말을 하는데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파리들이 눈을 빨아서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줬대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를 빨고 있더니 파리를 화살로 다 쏙쏙쏙 맞춘 거야. 그 정도로 활을 잘 쏜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 활로 물레위에 있는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날면 모두 명중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얘 이름이 뭐가 됐다? 주몽. 고구려를 세웠다라고 해서 고주몽이 되는 거죠. 자,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춰졌대요. 금화왕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했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금화왕이 자기가 결혼한 왕비는 아니지만 이 신성하게 태어난 존재로서 궁궐에 있으니 그냥 자기 아들들이랑 같이 크게 한 거야. 그런데 얘는 신비하게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 왕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왕자들이 시샘을 받았죠. 자, 그래서 왕자가 40여 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활을 쏘아서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왕자가 질투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돌아왔대요. 태자 첫째 아들인 대소가요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 신기한 용기가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신비한 용기가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도모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미리 도모하자는 게 결국은 뭔 말이야? 일찍 크기 전에 주몽을 빨리 뭐하자? 죽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은 주몽에게 뭘 시키냐면요, 말을 기르게 합니다. 이게 되게 천한 일이야. 이게 뭐냐면 주몽을 시험하는 거거든. 얘가 말을 잘 기르나 못 기르나. 그래서 말을 기르게 하는데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는 거야.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다니. 어머니에게 말하게, 나는 천재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면 이거는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내가 가가지고 저쪽에 나라를 세우면 내 어머니를 볼모 인질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음대로 못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가 유하죠. 그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너는 장차 나라를 세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좀 걱정된다. 내가 듣기로는 먼 길을 갈 사람은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말 기르는 데로 가서 긴 말채찍으로 마구 치니까 말들이 모두 놀라서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얘는 뭐야?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난간을 뛰어넘었대요.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잘 보세요, 혀뿌리에 뭘 했다? 바늘을 찔러놨습니다. 이게 왜 그런데? 음식 못 먹게 하려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살이 빠지겠지. 그러니까 일부러 살 빼서 안 건강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말을 키웠으니까 그 키운 말들을 이제 나눠가지고 타개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는 안 건강한 말을 타개하겠지. 날 미워하니까. 금화왕도 미워하고 왕자도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건강한 말을 못 먹게 해가지고 살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건강한 말을 나한테 주도록 하는 겁니다. 지혜도 지혜. 자, 그래서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해서 매우 야비었대요. 왕이 마국간을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 야윈 말, 살 빠진 말을 주몽한테 주는데 사실은 얘는 어떤 말인 거야? 굉장히 좋은 말이야. 건강한 말이지. 주몽이 그 말을 얻어서 바늘을 뽑고 그때부터 먹이를 주기 시작합니다. 주몽은 오이, 마리, 혁보. 자, 이게 뭐냐면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여러분들 고전소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쓰인 고전소설도 그렇고 영웅소설은 항상 누가 나오냐면요, 이 영웅을 도와주는, 영웅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가 항상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조력자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갔는데 개사수 강입니다. 강. 엄청 그러니까 넓은 강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저쪽에서 부여 군사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금마왕이랑 왕자가 나를 쫓아오고 있어. 나는 강을 못 건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널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나는 천재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으로. 맞죠? 자, 그러니까 주몽은요, 하느님의 손자이자 동시에 강의 신의 손자입니다. 왜냐면 천재의 아들이 해모수잖아. 해모수의 아들이 주몽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유화의 아들이 주몽이잖아. 근데 유화는 또 강의 신의 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늘의 손자이자 강의 손자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고귀한 혈통이죠. 그래서 지금 난을 피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황청후토는 외로운 이 몸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주교, 그러니까 배나 다리를 보내주소서 라고 했더니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갑자기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뭘 만들어주느냐?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건너요. 건너는데 한참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져. 그래서 주몽이랑 그 조력자 친구들만 건너고 나머지 병사는 못 건너는 거야. 근데 주몽은 저 멀리 도망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주몽이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대요.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연면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줬었냐면 이 5곡의 씨앗, 5곡씩의 씨앗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5곡씩의 씨앗이 바로 뭐냐? 당시에 어떤 농사를 중시하던 사회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서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사상이 담겨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어버리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보리를 심어서 틔울 수 있어야 되는데 보리 씨앗을 잃어버린 거야.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는데 갑자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옵니다. 그 비둘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신모, 그러니까 신기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유화죠. 유화께서 보리 씨앗을 보낸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 비둘기를 활을 쏘아서 맞춥니다. 목구멍을 벌려봤더니 보리 씨앗이 있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까 비둘기가 다시 살아서 날아갔대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주몽이죠. 나라 세웠다 이 말이야.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정하였다. 그러니까 뭐 했다? 건국했다 이 말입니다. 그 땅에, 그 비둘기가 날아간 그 땅에 건국했어요. 그럼 그 5개의 씨앗을 심었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 봅시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200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주몽의 생애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잘 보세요.
건국 신화로서의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일단은 건국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건국해야 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태어날 때 신기하게 태어나요.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 뭐 합니까?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 이겨내요. 근데 그러다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요. 자, 그래서 조력자 아까 그 친구 3명 있었다, 그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 친구 3명 있었고요. 또 조력자 있습니다. 누군데요? 물고기와 자랍니다. 다리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세우냐? 위협 달성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달성해요. 그게 바로 뭔데? 건국이지. 자,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 건국신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되게 좀 197페이지 봅시다.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 요약 정리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보통 요 포인트 2번 문제입니다.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추가가 더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추가에 이제 위협 달성. 여기까지가 바로 뭔데? 영웅 일대기적 구성입니다. 고귀한 혈통을 받아서 기이한 출생을 하고요. 어렸을 때 버림을 받고요. 탁월한 능력으로 시련과 위기를 겪는데 그것을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겨낸다. 자, 그래서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투리 이야기 모르죠? 천하장군 우투리였나? 하여튼 뭐 우투리 이야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대표적인 그 영웅 소설들 보면 대체로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대표적인 특징들이야. 자, 다음 고귀한 혈통이 얘기했고, 요거 봅시다. 건국신화의 의. 자, 이런 건국신화 사실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잖아. 맞죠? 이 건국신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데? 그러니까 국가 내부적으로, 국내죠, 국내. 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뭘 하게 할까요? 서로 민족끼리 같이 뭉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성한 고구려 민족,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저 신라 민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쟁으로 이겨야 돼. 중국에 있는 당나라 민족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돼. 라고 하는 결속력을 만들 수 있게 하죠. 자, 다음 밖으로는 뭘 가지게 만들까? 우리는 하늘의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게 만들지. 이거는 모든 건국신화가 다 공통입니다. 이러지 않은 건국신화가 없어. 다음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가볼게요.